네,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자, 여기 시험 일자에 제가 공유를 했는데 약간 그래도 텍스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입문편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자. 자, 들어가며 본장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에서는 개발협력의 글로벌 생태계를 이루는 여러 조직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양자 및 다자 공여 주체로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나 개발 컨설팅 등의 민간 주체는 물론 협력국 조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작업은 개발협력 지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자, 제4장 2절 양자공여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는 양자공여국, 다자기구, 수원국 등의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민간재단, 기업 등의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양자공여국은 공여주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죠. 여기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 닥입니다. 여기 회원국하고 신흥공여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여국은 OECD 닥 회원국들을 가리켰지만 최근 신흥공여국들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공여국은 물론 원조 방식의 형태까지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하나의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형태로 개발협력의 주체로 참여하는지 그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먼저 OECD 닥 회원국입니다. 자국의 예산으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를 공여국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원조 행위는 국가 대 국가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양자 간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양자 원조 공여 주체인 29개 OECD 닥 회원국 22년 기준입니다.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 퇴치라는 목적을 위해서 유무상 그리고 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개발 원조를 제공합니다. 공여국들은 지정학적 특성, 식민주의 등 역사,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 대외정책 목표, 글로벌 공공재의 필요성 등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원조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시행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닥 회원국 전체 공적 개발 원조, 이게 ODA입니다. 1,612억 달러입니다. 국민 총소득, GNI 대비 ODA 비율은 평균 0.32%,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0.7%를 넘어서는 영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절대 원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ODA 지원 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입니다. OECD 닥 실적 보고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이 제공하는 ODA가 2020년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원을 위한 ODA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15년부터 GNI 대비 ODA를 0.7%로 법제화한 영국의 경우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의 이중고를 겪은 2021년은 한시적으로 0.5%로 낮춘 바 있습니다. OECD 다 회원국 가입 현황은 표 1-6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전형적인 식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최대 공여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시기는 1906년입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외 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 국제개발처, 네, USAID를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부터 국가의 외고 정책 목표에 충실하게 대외 원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논리를 더욱 강하게 내세웠는데
ODA 정책 수립에 외교, 국방,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3D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는 2006년 콘돌라이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전환 외교를 강조하며 대외 원조가 외교, 국방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주요 수단임을 천명한 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를 국제 흐름에 추워가지고 문 닫고 온다. 추워. 미국의 대외 원조를 국제적 조류에 맞춰서 변화시킨 이니셔티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도로 발간된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는 미국 최초의 국제개발 협력 분야 중기 전략 문서로 스마트 파워 확보 일환으로 개발 협력 외교를 새롭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파워란 군사력과 경제 제재를 내세운 하드 파워 외교에 정치 외교, 문화적 접근 등의 소프트 파워 외교를 다양하게 결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가치를 구현하고 분쟁, 재난, 빈곤 등의 21세기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 대응에 외교관과 개발 분야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민관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군사력의 기초에서 힘의 외교를 추구했던 부시 행정부의 노선과 결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민간 중심의 외교로 개발의 축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제2차 QDDR은 기존 QDDR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의 역량에 기반한 효율성과 개발 효과성 제고를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 국민의 힘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발 협력 주체로서 민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QDDR의 실질적 기여는 국무부 산하 USAID에서 다시 힘을 실어 세계 최고의 개발 원조 기관으로 키운다는 미국 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프로그램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지원 프로그램, Feed the Future와 보건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는 QDDR에 직접 명시된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발 협력에는 일종의 공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외 원조를 통한 반응 목표, 지속 가능 목표 SDG죠. 달성으로 성장되는 협력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은 원조를 수단으로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QDDR을 만들었던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에 글로벌 개발에 대한 대통령 정책에 기초해서 경제 발전과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거시적 목표 하에 미국의 대외 원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고 글로벌 보건, 글로벌 기후변화, 글로벌 식량 안보 등의 세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각각의 목표하에 부처 간 혹은 글로벌 공여 주체 간 연계를 도모해서 규모 있는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협력국의 역량 강화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통합적 정보 전략 추진, 성과 중심, 글로벌 파트너십, 섹터 간 통합 접근 등 국제개발 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담은 공동의 전략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드 더 퓨처 농업개발 식량안보 증진 프로그램은 2009년에 오바마가 35억 달러를 투자해서 3년 예정으로 시작했지만 두 번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핵심 농업 영업 분야 섹터 프로그램은 남아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사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원조 정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대외 원조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의회의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트럼프는 20% 내외의 대규모 원조회사 삭감을 거의 매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인도 지원 예산을 9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삭감해도 여전히 미국은 동분야 최대 공여 주체라는 인식하에 대외 정책의 복잡성과 인도 지원의 긴급성,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트럼프 하에서 USAID 같은 부처는 3년 내내 조직 개편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정치적 민감성이 덜한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2020년부터 전개된 코로나 상황이 대개발도상국 팬데믹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USAID는 역할과 생존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공여국인 반면 대외 원조가 가장 분절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USAID, 새천년 도전공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 국제개발금융공사,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USIDFC, 국무부, 국방부, 농업부 등의 25개 기관과 부처가 각자 정책 방향과 비교 우위에 따라서 ODA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이를테면 국방부는 인도적 지원 및 특정 재건 사업을 담당하고 농업부는 주로 미국의 농업정책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과 잉여 식량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부처와 USAID가 협력해서 분절화에 따른 업무 중복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부처가 설정한 고유의 ODA 목표를 위해 각자 노력하면서 동시에 Feed the Future와 같은 범부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 부처의 협력과 연계 틀을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영국입니다. 전형적인 식민 종주국인 영국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영연방 국가들과 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각별한 유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1930년대까지는 식민지 개발법을 통해서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영국의 수출 시장 확대에 주력했고, 1935년 이후 카리브 식민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등에서 반란이 발생하자 식민지 개발과 복지법을 제정하고 식민지 복지를 위해 매년 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목표는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이었지만 사회개발 원조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8년에는 대외 원조 지원 대상국을 비식민지 국가들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과 더불어 기술 협력도 시작합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기존의 해외 개발 행정처를 국제개발부로 격상시켜서 영국의 개발 협력 정책 및 시행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DFID의 행정, 재정적 독립성 덕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외교 정책이 ODA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협력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목표로 한 대외 원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영국 ODA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23년 DFID가 외교부에 합병돼서 외교 영연방개발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 합병의 성과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지만 DFID의 대규모 예산을 외교부가 흡수해서 자신의 조직 문화를 대외 원조에 이식을 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덜 지원하기 위한 명분 쌓기 등 합병으로 인해 세계적인 원조 전문기관이 사라진 상실감이 제법 큽니다. 영국은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사업을 개발 협력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매우 강력하게 유지한 덕분에 G7 국가론 유일하게 OECD 닥이 권고한 GNI 대비 ODA 비율인 0.7%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타 공여국의 정책에 모범이 될 만한 다양한 혁신적 이니셔티브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개도국의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48년 영연방 개발공사를 출범시켜서 오늘날 대표적인 개발금융기관 FDI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영국이 자금을 공유하는 국제기구들의 효율성과 그 활동이 영국의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다자간 원조 리뷰 MAR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원조 영향 평가 독립위원회 ICAI를 설치하여 개발 협력 평가의 독립적인 기구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틀을 세운 바 있습니다.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관리와 평가에 영국은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DFID는 2012년부터 5년간 1,150만 파운드를 가나의 농촌 개발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 중 300만 파운드를 성과 관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영국의 원조는 전통적으로 구연방법 국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 법적 기반으로 하여 최빈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원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SDG 시대에는 개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차드, 말리 등의 사헬 국가 지원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MDG 그리고 SDG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원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데 영국 국제개발 정책의 핵심 원칙인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 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국이 성장하면서 신흥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원조의 핵심 구상은 아동교육 확대, 질병 퇴치, 인도적 지원 등의 전통적 원조를 넘어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민주의 연장으로 출발한 영국의 개발 협력은 21세기 국제적 담론에 발맞춰서
개도국의 발전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는 데 성공했고, 최빈국 지원, 개발 효과성 확보, 민간 부분 활성화 등 개발 협력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직접 실행한 글로벌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와 팬데믹 시대에 거치는 동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 협력의 글로벌 리더십이 FCDO 시대에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독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일탈의 역사를 뒤로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ODA를 적극 활용한 나라입니다. 1986년 개발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빈곤 감소를 통한 세계 평화의 기여 의지를 천명한 이래로 개도국의 자율적 노력에 바탕을 둔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빈곤 감소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인 2015 FA 2015를 발표해서 2015년까지 절대 빈곤에 놓인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독일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통합된 법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전략 문서를 발간함으로써 원조 정책의 혁신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1961년부터 부처의 위상을 갖는 독립 원조 기관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G를 설립해서 행정적 독립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BMG는 원조 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 등을 총괄하여 산하의 양어성 차관과 개발금융 등의 금융을 전담하는 독일 재건은행 음, KFR 크레디 네, 넘어갔습니다. 기술 협력을 전담하는 독일 국제협력기구 GIZ를 두고 있습니다. GIZ 이래 예. GIZ는 2011년 기술 협력 및 인도 자원 교육을 담당하던 독일 기술공사 GTG, GTG, 개태제, 독일 개발 서비스, 대에대, DED, 국제인력개발의 세 기관이 통합 출범한 기관입니다. BMG는 대외 정책을 주관하는 외교부와도 긴밀히 협력을 합니다. 흔히 독일의 GIG는 미국의 USAID나 한국의 코이카 같은 원조 시행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즉, 발주처인 코이카의 ODA 시행 기능과 수행자인 사업관리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G가 전 세계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17,30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시사하듯 GIG는 기본적으로 기술 협력을 전담하는 수행 조직이며 일종의 국영 컨설팅 기업입니다. GIG 주 고객은 BMG이며 타국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합니다. 또한 GIG는 ODA 시행 기관으로 GIG하고 ODA가, 그러니까 독일이 되게 특이한 게 GIG, ODA를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하는 거죠. 이제 따로 이제 주관기관을 두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우리는 오더만 주잖아요. 수행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대학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뭐 민간에서 하거든요.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넘어가서, 네. 네, 독일은 뭐 워낙 중요한 나라니까, 어, 251쪽의 중간. 전통적으로 독일은 빠른 산업화를 이룩한 경험과 오늘날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술 강국답게 ODA도 개발도상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 인력 양성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MG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고용 역량을 높여서 소외계층의 빈곤 퇴치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연간 1억 6천만 유로를 기술교육 분야에 지원하며 이 분야 최대 공여 주체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노동시장 친화형 기술 직업 교육 훈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장비와 고급 기술 중심의 엘리트 직업 교육에서 탈피해서 비공식품을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기술 역량에 더해서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교육이나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자금 지원 등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반영한 독일의 기술 교육은
독일의 기술교육 ODA는 저소득층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소득층들을 이룩함과 동시에 그들의 시민사회 건전한 일원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지원 수단을 병행해서 시장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ODA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국 기업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BMG는 독일 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주관해서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템을 지원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인 디벨롭 PP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GIG의 무상 재원으로 사업당 200만 유로 50% 지원을 상한으로 한 민간 협력 기본 모델과 더불어 이게 디벨롭 PPP 클래식과 더불어 KFW와 자회사인 독일 투자공사 DEG의 무상 및 투자 재원까지 동원이 가능한 벤처형 모델 디벨롭 PPP 벤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240억 달러의 ODA를 공유한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양자 공유국으로 부상했고 GNI 대비 ODA 비율도 0.7%를 넘었습니다. 주된 ODA 증가 요인은 2015년부터 늘어난 난민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지출분이 ODA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르켈 수상은 비엘 샤펜, 비엘 샤펜, 관리 가능하다 라면서 시리아 등으로부터 유럽에 밀려오는 난민의 3분의 1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2016년에서 2019년간 89억 달러의 ODA를 추가 증액했습니다. 비록 난민 수용이라는 한시적 요인이 작동하긴 했지만 독일은 영국을 제치고 제2공여국으로 부상했고 독일 역사상 최초 ODA, GNI 비율이 0.7%를 돌파한 덕에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의 개발 협력은 그동안 기술 분야 이외에 뚜렷한 색깔을 찾기 어려웠는데 인도적 지원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개발 협력은 2020년에 수립된 BMG 2030 개혁 전략을 통해 개발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는 등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85개 협력국 수를 60개로 조정하고 보건과 초등교육 분야는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인권과 취약성 그리고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등의 포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특히 취약성에 대한 단순 대응에 그치지 않고 난민이 발생하고 취약성이 심화되는 근본 원인을 협력국 내에서 찾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기업과의 민관 협력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쟁 후에 경제적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원조를 전개했습니다. 식민지 통치 혹은 참전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피식민국 혹은 전쟁 피해국에 대한 지원으로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1954년부터 63년까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했던 국가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목적의 ODA를 제공했습니다. 54년 미얀마와 일본 버마 평화조약 및 배상경제협력협정, 56년 필리핀, 58년 인도네시아와 각각 배상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무상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20년 동안 동아시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원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전쟁 후에 배상 형태로 시작된 일본의 대외 원조는 64년에서 76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고도 성장으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돼서 2014년에는 98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일본은 원조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ODA 전략 정책 집행의 일원화를 위한 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 총리실 주도로 단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 해외경제협력회의가 정책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무부의 ODA 기획 입안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국이 양자 및 다자 원조를 통합 관리합니다. 개발원조 시행기구의 경우 과거 기술협력과 무상원조를 담당했던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 우리 코이카 같은 거요. 유상 원조인 N 차관을 담당하는 일본 국제협력은행 JBIC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무상 원조 기술협력은 물론 유상 원조까지 전부 신일본 국제협력기구 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New JICA에서 총괄 시행합니다. 일본의 원조 체계는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시 관련 부처의 협의와 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유상협력
유상 자금 협력의 재무와 회계 관련 사항들은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책과 집행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원조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 수출 증진과 국익 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비구속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서 2010년 이후 OECD 보고된 비구속화율은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새로운 ODA 헌장을 개정해서 개발협력 대강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for Peace, Prosperity and a New Better Future for Everyone. 개발협력 대강 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윈윈을 지향한다고 하나 결정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ODA를 통한 국익 확보에 공헌한다는 표현을 각 회원국 최초로 삽입을 했습니다. ODA 법이나 헌장상 국익 추구를 명시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공약은 드문데 개발 협력을 비구속화하면서 자국 ODA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원조 명목의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개정된 ODA 대강은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 조장 용도로서는 OD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군의 관여가 있는 지원은 전면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의 대강은 군사와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지원은 제외하되 재해 구조 등의 비군사적 분야에 한해서는 군의 관여가 있더라도 원조할 수 있도록 해놓은 논쟁의 대상인 해외 파병 여지를 넓힌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아베 신조의 장기 집권기에 2012년에서 20년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는 17년에 보편적 의료보장 분야에 29억 달러의 지원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G7, G20 등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합의에 동참한 것이지만 일본의 보편적 의료보험 체계의 경험을 협력국과 나누고자 하는 아베의 의지가 투영되었다는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기후변화나 긴급구호, 코로나 지원 등에서도 일본은 대규모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DA 총액 기준으로는 90년대 일본은 세계 최대 공여국이었으나 MDG, SDG 시대를 맞이해서 대외 원조를 빠르게 확대한 독일이나 영국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다 해도 20년 기준입니다. 160억 달러의 대규모 지원을 시행하는 5대 주요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바꾸기 어렵고 변화가 느린 일본 정책 기조의 경직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이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되는 정책의 민첩성이나 혁신성은 엿보기 어렵습니다. ODA 지원을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연계시키는 국익 추구 전략도 자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일본 원조 주류 정책은 높은 유상 원조 비율, 경제 인프라 지원, 아시아 협력국에 대한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입니다. 대외 원조에 있어서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입니다. 식민 경험이 없음에도 오랜 대외 원조의 역사를 지닌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공통으로 빈곤을 전 지구적 책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인권 신장과 빈곤 퇴치를 대외 원조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가치와 철학은 오랜 기간 국내적으로 축적된 사회민주주의 전통과 복지 모델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토지개혁을 꾸준히 시행했고 일찍이 안착한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소농,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했으며 민주주의 발전, 환경보호, 노사갈등 해결, 성평등, 소수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꾸준히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적 경험을 투영한 개발 원조는 주로 사하라 이남의 최빈국에 집중돼 있으며 교육, 사회 서비스 비중도 높고 제도 개혁이 적극적입니다. 외교의 방식도 외교기관에 의한 하향식 프로그램보다는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과 입체적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20년 GNI 대비 1.14, 총 63억 달러를 기록해서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많은 원조를 시행하는 국가인 스웨덴 세계 원조 총액은 6대 공여 국가입니다. 총액 기준으로도 6대 공여국입니다. 일부 민간 금융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무상원조 98%, 이 중에서 양자원조 56%, 다자원조 44%를 상회하지만 스웨덴은 다자원조 비율을 이뤘으면 훌륭하다.
OECD 닭 평균 29%를 상회해서 2013년 대비 12포인트가 증가한 비율입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양자 및 다자 개발 협력 정책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여기는 유엔기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과 EU를 통한 원조도 포함합니다. 특히 외교부 산하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양자 간 개발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닭 회원국 중 처음으로 개발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한 국가입니다. 2003년 스웨덴 의회는 대외 원조를 관련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닌 통합된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범지구적 개발을 위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적 발전을 범정부적 자원의 국제개발 목표로 병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외교안보, 국제정세, 환경정책과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 요소는 인권 존중, 민주주의 및 국가 바란스, 성평등,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과 환경 보호,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안보, 분쟁 관리 및 인간 안보, 글로벌 공공주의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권리중심 접근법, 빈곤층 중심 접근법, 전 분야에 걸친 정책 결정과 사업 실행에 적용하는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음, 호주입니다.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대외 정책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대외 원조에도 반영이 됩니다. 많은 OECD 다 공여국들이 아프리카 최빈국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원조를 우선시합니다. 호주의 인접 지역 원조는 전체 ODA 예산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을 위한 원조, 양성평등, 안보, 보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군소도서국 지원, 재난위험 경감, 장애인 지원, 성평등, 평화안보 분야의 국제적 논의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개발 원조는 2006년 발표한 대외 원조 백서 법석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2014년 이후에 ODA 규모를 동결을 했고 GNI 0.5%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하게 이릅니다. 20여 년간 운영한 원조기관인 호주국제개발청도 외교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지자 호주는 국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ODA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원조의 프레임워크를 세웠습니다. 글로벌 담론을 수용하면서 주변 지역에 ODA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했고, ODA를 통한 민간 재원 동원, 아시아 신흥국가의 경제 협력 파트너십 구축, 평화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합니다. 아울러 OECD 동료 검토 시 호주 ODA 젠더 주류화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그 배경으로는 개발 협력 전략, 성과 목표 설정, 재원 투입, 정책적 의지 등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으로 협력국을 한정, 축소하면서 국익 중심의 개발 협력이 강조되는 부분, AUS, OSAID가 거기까지죠. JAID, 우리 OSAID, 외교부의 흡수 통합된 이후 제기된 효율성과 원조 효과성 퇴보 이슈, 빈곤 감소를 위한 명시적 전략과 목표가 부재하고 ODA 규모 확대를 위한 목표 또한 부재한 점 등은 앞으로 호주 개발 협력에 풀어야 할 것입니다.